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홍콩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T 상품에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2의 DLF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넷마블이 웅진코웨이의 지분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국내 1위 렌탈 업체가 한국 최대 모바일 게임 업체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정부가 과다하게 돈을 빌려 고가 주택을 산 사람들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편법이나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뜯어보겠다는 건데 정부가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을 점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년 4개월 만에 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돈 3분기 실적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DLF 사태는 독일 국채 10년물 등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권 금리가 이례적인 하락세를 거듭한 데서 기인하는데요. 이번엔 홍콩 사태가 장기화되며 홍콩 H지수와 연계된 파생 상품인 ELT 상품에 대한 손실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 잔액은 25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합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 홍콩 항생지수에 연계된 주가 연계증권 ELS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S&P 500 등 주요국의 주가지수 두세 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투자하는 특정 금전신탁 ELT는 만기 시점 지수가 최초 시점보다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어가는 상품입니다. 다만 손실 발생 시점인 녹인이 설정된 ELS는 만기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녹인 구간에 진입하면 곧바로 손실이 확정되고 녹인이 없는 상품이더라도 다수의 투자자들이 6개월, 1년 내 조기 상환을 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지수 급락 시 유동성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은행권의 ELT 가운데 홍콩 항생지수를 포함한 상품의 잔액은 25조 6천억 원, KB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상품 잔액이 12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4월 11,848.98까지 올랐던 항생지수는 4개월 뒤 9,846.64로 연고점 대비 20.3%나 떨어졌다가 지난 11일 1,452.58로 소폭 올랐습니다. 만일 올해 연고점에 들어간 투자자라면 항생지수가 7,700선 밑으로 하락하면 손실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항생지수가 현재보다 15에서 26% 이상 추가로 더 빠져 손실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이미 지수가 폭락해 손실이 난 전례가 있는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ELS 조기 상환액은 올해 2분기 23조 5,601억 원에서 3분기 19조 3,600억 원으로 4조 2,001억 원 줄었습니다. 기초자산 자체가 하락하면 조기 상환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원금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ELS가 제2의 DLF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게임업체 넷마블이 국내 최대 정수기 렌털 업체 웅진코웨이를 인수해 나섭니다. 지난 금요일 깜짝 본입찰에 참여한 넷마블이 오늘 열린 웅진그룹 이사회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인수는 예상치 못한 도전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매각 우선 협상자에 선정됐습니다. 넷마블은 웅진 싱크빅이 보유하고 있는 웅진코웨이 지분 25.08%를 1조 8천억 원에 사들일 방침입니다. 넷마블은 올해 초엔 10조 원 규모의 넥슨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무산되면서 준비한 실탄을 웅진코웨이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웅진그룹과 넷마블은 세부 사항을 협의해서 이르면 이번 달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해온 넷마블이 이종 산업에 진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는 게임 시장이 정체기를 겪자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보관이 깔려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인수를 통해 스마트홈 구독경제 비즈니스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구독경제는 매달 일정한 이용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구독경제가 태동기를 맞고 있는 만큼 웅진코웨이 인수를 발판으로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비대 등 국내 렌털 시장 점유율 35% 업체로 보유하고 있는 렌탈 계정은 총 738만 개에 달합니다. 한편 웅진코웨이 매각 기대감에 웅진은 상한가, 웅진싱크빅은 21.95% 등 웅진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강남권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행권에서 20억 원 넘게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해 정부가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편법이나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정부가 주택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항목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부와 행안부, 서울시 25개 구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최근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관련 금융 부분 점검 회의를 엽니다. 주택 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집을 살 때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을 처음으로 점검하게 된다면서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강남 4구와 마영성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을 점검한 결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서 최대 20억 원 이상을 차입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 불법 대출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조사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금융위는 이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40%를 주택 매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새로 지어 매매 임대할 땐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정을 바꿔 이달 중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한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또 다른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종가 기준 5만 원을 기록해 1년 4개월 만에 5만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 2.34%까지 오른 5만 30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액면 분할 이래 6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를 웃돈 3분기 실적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매매, 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 비율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제한은 이번 달 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즉 DLF 사태와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 등 연일 사모펀드와 관련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 이달 들어서는 사모펀드 시장에서 처음으로 환매 중단이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매 중단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이달 들어서만 라임 자산운용은 2번이나
지금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까지 포함하면 총 3번에 달하는 판매 중단이고요. 예. 우선 지난 10월 1일이죠. 라임 자산운용이 10월 2일 만기가 도래하는 400억 원 규모의 라임 탑2 밸런스 사모펀드에 대한 상환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펀드는 교보증권 레포펀드와 라임운용 사모채권펀드에 각각 50% 투자하는 펀드로 당시 라임 자산운용 측은 금융시장 전반의 부진으로 인해서 유동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일부 자산의 현금화가 늦어졌다면서 약 274억 원 규모의 라임운용 측 사모펀드 환매 연기를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라임 자산운용 측이 또다시 펀드 환매 중단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플루토 펀드와 테티스 펀드였습니다. 이 두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약 6,200억 원에 달합니다. 라임 운용 측은 이번에도 금융시장 부진에 따른 유동화 악화를 이유로 됐는데요. 덧붙여서 무리하게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저하돼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제가 이게 두 가지 펀드 환매 중단이 끝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번째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오늘이죠. 네, 이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앞서 거론한 두 펀드 외에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도 발표가 됐는데요. 무역금융펀드는 2천억 원대 규모의 펀드입니다. 이 펀드마저 환매가 중단되면서 라임운용 측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규모가 총 8천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 부진이 이어질 경우 올해 만기가 아니라 내년 만기되는 상품들까지 환매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내년 만기되는 사모채권 폐쇄형 상품을 고려하면 1조 1천억 원대의 환매 중단이 이루어지고요. 라임 자산운용 측이 최대한으로 잡은 환매 중단 규모는 매장인 폐쇄형 상품의 환매 중단까지 고려한 1조 3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지나서 내년 가면 1조 3천억 원대까지 지금 불어난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된 겁니까? 네, 일단은 라임 자산운용 측의 펀드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라임 자산운용은 일단 지난해에 코스피가 17%나 가까이 급락할 때도 플러스 수익률을 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수익으로 한번 유병세를 타다 보니까 회사가 펀드 수익률을 위해 계속해서 정크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인데요. 현금화가 쉽지 않은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좋았다면 이 채권들을 주식으로 바꿔서 원금 보장은 물론 이자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라임 자산운용 측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게 펀드의 수익률을 돌려막았다는 의혹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까지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사모펀드 활성화한다 뭐 이런 정책들을 쏟아냈었는데 규제 완화했잖아요. 이게 화근이 됐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에 당시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최소 투자 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사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모펀드 활성화에 대해 주장을 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시사한 겁니다. 예. 일단은 뭐 규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런 관련 정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당장 라임 자산 운용 측이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기자간담회 있었는데 다녀오셨죠? 네, 오늘 오후 3시였습니다. 네. 라임 자산운용 측이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먼저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가장 이제 죄송한 부분은 끝까지 이제 저희를 믿고 끝까지 판매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고객분들, 또 PB분들, 또 판매사분들 그분들께 실망감 그리고 신뢰를 저버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죄송합니다. 네. 네, 라임 자산운용 측은 무엇보다 제2의 DLS 그리고 제2의 DLF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관련 인터뷰도 들어보시죠.
DLS, DLF와 저희가 잠깐 비교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사고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르긴 합니다.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이 자리에서 밝혔는데요.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한 플루토 펀드의 경우 향후 2년 내에 70%까지, 그리고 메자닌에 주로 투자한 테티스 펀드의 경우 내년 말까지 60% 가까이 환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오늘 환매 중단을 밝힌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한 구조화 과정에서 투자자의 손실보다는 유동성 손실을 택했다면서 약 60%는 약 2년 8개월 뒤에, 나머지 40%는 4년 8개월 뒤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배상에 대한 질문도 오갔는데요. 투자자 배상에 대해서는 성과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지급이 있을 뿐이지 연체에 대한 이자 지급은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입는 건데 결국엔 투자자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일단은 공모펀드와 다르게 공시되는 정보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사모펀드에 이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과 바꿀 수 있는 주식이 충분히 주가가 오를 때까지는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또는 그 이상까지도 환매가 어려워서 유동성의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 법무법인이 투자자들을 만나서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사실 손해배상이 가능할지는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에 따르면 집합 투자재산이 처분이 불가능해서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환매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환매 연기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맞지만 채권 발행 기업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아서 수익률에서 손해를 났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사모펀드 시장에 연이어 악재가 출몰을 한 겁니다. 사모펀드 시장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안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이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증권플러스 앱으로 잘 알려진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도 얻고 비상장 주식 거래까지 가능한 전용 플랫폼을 출시하기로 한 건데요. 간담회 현장에 김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나무가 기업 데이터 전문 기업 딥서치, 삼성증권과 손잡고 비상장 주식 거래 전용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는 이번 플랫폼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개발됐습니다. 현재 비상장 기업의 경우 일반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고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브로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두나무 측은 딥서치가 수집, 정리해온 최근 30년간의 기업 정보와 함께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품, 서비스를 앱에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딥서치에서 제공하는 기업 정보에는 재무 상태, 신용 분석, 사업성 평가, 경쟁사 비교, 최근 이슈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앱 출시 직후에는 약 100여 곳의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며 4천여 비상장 종목의 거래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임지훈 두나무 CSO는 매달 수십 개 기업의 정보가 추가될 것이라며 기업의 자금 모집과 투자자의 수익 실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플랫폼에서 주식 매물 정보 인증과 주식 예탁, 대금 결제 등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앱에서 거래 합의 후 매수인이 삼성증권의 중개 계좌로 대금을 결제하면 삼성증권이 예탁해준 주식을 매수인에게 입고하는 형태입니다. 권용수 삼성증권 디지털 채널 본부장은 플랫폼 운영 비용 수준의 합리적인 수수료만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후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비통일 주권 거래 서비스까지 출시하겠다는 것이 두나무의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반도체 부품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전문 기업 K&J가 최근 공모 자금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소재 국산화 정책에 맞춰 제품군을 확대해 매출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J는 지난 2005년 설립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와 반도체 부품을 자체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 연마 공정의 핵심인 분배기와 연마기, 스크래치 검사기, 연마 전후 검사기 등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엔 반도체용 부품 소재 사업 진출 6년 만에 반도체 제조 공정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탄화 규소 포커스링 양산에 성공해 SK하이닉스,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호섭 K&J 대표는 전체 사원의 45%가 연구 인력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는 제품 개발과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17일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K&J는 오는 25일 코스닥 상장 예정이며 대표 주관사는 미래세대우입니다. (10월) 초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제18호 태풍 미탁 기억을 하실 겁니다.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 피해를 안겨다 줬는데 이러한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런 기후변화에 무조건적으로 움츠려들 것은 없다.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 시대의 날씨 경영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후변화가 이제 전 세계인의 삶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메가 트렌드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말은 현대사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뜻하는 말이죠.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티의 저서 메가 트렌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메가 트렌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조망할 수 있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조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지구온난화라든가 이상기후와 같은 급격한 이런 기후변화 앞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후변화가 전 세계인의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인 조류다. 이걸 지금 시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도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로 기후변화를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기후변화가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올 초에 경제학자, 경제인들이 향후 10년간 가장 큰 리스크가 이 극심한 기상이변이다 이렇게 꼽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후문을 통해서 자, 기후변화는 글로벌화, 정보기술 혁명에 버금가는 경영환경 변화를 가져오는 이슈다. 기후변화에 수동적으로 좀 대응하지 말고 새로운 경쟁 우위 창출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저 기후변화를 부정적인 변수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기회로 보고 좀 활용한 기업들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기업은 블루오션의 푸른 바다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참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나 혹한 또 슈퍼허리케인, 대형 산불 계속 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매년 증가하는 자연재해 손실액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2018년 12월에 발간된 미국의 제4차 국가기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 매년 60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말합니다. 미래는 현재도 있다. 저항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기후변화를 좀 부정적으로만 보고 속수무책으로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이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새로운 경쟁 우위 창출의 전략적 기회로 보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미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읽고 그것을 어떻게 전략적 기회로 활용을 해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후변화 시대는 어느 기업도 날씨라는 화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업들 사이에서 날씨를 경영에 활용하는 날씨 경영을 좀 능동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선진국들 보면 대형 기업 가운데 일부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산업이 가장 유망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녹색 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와 녹색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요.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2019년 올해죠. 그린 뉴딜 정책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녹색 성장만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날씨와 연관된 녹색 시장은 거대한 블루오션 비즈니스 시장으로 계곡을 뛰어넘는 변화의 전략이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상력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영의 날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녹색 성장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급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 시대 날씨 경영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 경상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일부 강원 산지에는 비가 얼어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선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5도, 대구 19도 등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모레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산간 지역에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진화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안개가 짙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와 동해 일부 지역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전해상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남해는 최고 4.5m, 동해는 최고 5m까지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삼성 SDI가 안전대책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에 투입되는 돈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선제 대응 차원입니다. 업계 발전과 안전을 챙기는 현명한 투자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